오늘도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밸리데이션인데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트레이닝을 제대로 했는지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 혹은 잘 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질문입니다. 뭐 트레이닝을 했는데 트레이닝 CSS 에러가 0%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엄청 잘 되는 거죠. 근데 실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적용해 봤더니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무슨 파라미터 조절해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걸어서 오버피팅 현상을 뭐 괜찮은 대답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어서 오버피팅을 줄이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또 다른 방법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내용처럼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확도를 보면서 이제 파인 튜닝 작업. 파인 튜닝은? 그게 하이퍼 그게 같은 아니 지금 트레이닝 셋에서 지금 다 된다는데 무슨 하이퍼 파라미터? 뭐 레귤레이션 텀도 맞는 말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내가 다음 뭘 할지가 나오는 건데. 자, 트레이닝 셋에서 잘 되는데 테스트 셋에서 안 된다.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오버피팅인 오버피팅. 보통 네, 오버피팅이고 또 데이터의 특징이 너무 테스트 셋과 트레인 셋이 너무 다른 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이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딴 데에다 적용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게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액션 아이템이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요 상황이 이렇게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뉴럴네트워크 1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뉴럴네트워크 2에다가 적용해 보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훨씬 간단한 뉴럴네트워크 2에 대해 적용해 보겠다. 이건 이제 레귤레이션 텀이 있는 거랑 비슷한 효과니 말이 되지만 좀 복잡한 네트워크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거랑 아무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머신러닝의 어떤 이 전체적인 목적과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저한테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머신러닝이란 게 어떤 거고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그래서 뭐 AI 기억하시나요? AI가 뭔지? 우리 수업 시간에서 정리한 AI. 사람이 할 법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기계. 기계를 만들어 오면 인공지능이네 라고 누가 이제 평을 해주겠죠. 예. 자,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머신러닝은요? AI를 달성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죠. 그렇죠? 목적은 AI를 물론 뭐 극단적인 예외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뭐 기계적인 일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죠. 뭐 더하기를 만든다든지.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AI 뭔가 여기 좀 머리 좀 써야 되겠는데 하는 일을 달성하는 방법이 많죠. 어떤 게 있죠? if else만 뭐 그렇죠. 전문가 보고 좀 조건문 좀 잘 만들어봐. 그렇죠? 그런 어프로치가 있고 또 다른 어프로치, 중요한 어프로치가 뭔 거죠? 데이터로부터 알고리즘이 규칙을 찾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의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 그 알고리즘을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룰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룰이라는 게 뭐 if else 형태도 있을 수 있죠.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하지만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웨이트로 해가지고 뭐 요거 그냥 사람 표현하기 힘든 룰들 만드는 거죠. 그것도 룰이죠.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부터 그 규칙을 알고리즘으로 뽑아내겠다. 자동으로 뽑아내겠다는 말이 사실 조금 좀 중의적인, 그러니까 좀 조심해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나는 모르겠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건 좀 과장이 심한 거고, 알고리즘을 뽑아내는 거죠. 내가 정한 알고리즘에. 자, 그럼 딥러닝은요? 그걸 거기에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알고리즘을 더 깊게 쌓아서 그 머신러닝의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큰 뉴럴 네트워크를 네. 쓰는 방식이 가능한 거죠. 여기 뭐 상황이었고, 자, 뭐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AI 태스크가 가장 큰 셋이겠죠. 그 중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해결하는 애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뉴런의 영향을 받은, 뉴런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혹은 뉴런으로 모델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브레인 인스파이어든 거고, 그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방법이 있고, 그 중에 딥러닝 기반이죠. 큰 애들이 이렇게 되겠죠.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을 가만 보시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뉴런 액티베이션에 올라갔다가 딱 뭐 다시 내려오겠죠. 근데 그런 거 없죠. 뭐, 그러니까 입력으로 보면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지 시간에가 함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요소를 뺀 뉴럴 네트워크 모델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스파이크가 튀는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를 아날로그처럼 봐서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는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요. 사실 저도 뭐 그냥 관련 문서 한두 개 읽어본 게 전부고요. 거의 지금 얘기하는 아티피셜 뉴럴 딥러닝은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가 좀 거리가 있죠.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는 아날로그 서킷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신호가 다 꺼졌다 켜졌다 뭐 이러는 거고, 극단적으로 저전력이 가능할 거란 기대는 있는데요. 대부분 자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 뭐 잘 못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저쪽을 지능형 반도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라고 얘기하죠? 저쪽을 뉴로모픽 칩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제 제 경험상 봤을 때 아주 그렇게 명확하게 사람들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딥 뉴럴 네트워크가 큰 뉴럴 네트워크를 쓰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성능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데이터 범위에 있으면 뭐 작은 적당하게 써가지고 빨리 돌리게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데이터 많고 이러면 진짜 규칙도 뭐 완전히 무에서부터 사람이 개입을 안 하고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규칙을 안 알려주고 그냥 정답을 알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앞으로 할 알파고 이야기 속에 나오죠. 알파고 어떻게 좀 관심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관심 저도 없습니다. 그게 이세돌하고 했던 거는 사실은 상당 부분 기보 기반의 학습이었죠. 슈퍼바이즈 러닝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계산하는 게 이제 이세돌하고 했던 버전인 거죠. 그 후 한 1, 2년 있다가 이제 기보, 지금까지 사람들이 했던 거 전혀 없이 규칙으로부터, 그러니까 바둑의 게임의 규칙으로부터 무에서 만든 게 알파고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얘기해 준 거고, 알파고 제로 건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제 무에서부터 한 거고, 그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좀 더 이제 인간이 개입을 많이 하는 게 피처까지 디자인해서 주는 거죠.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요게 된 건 좋은 상황이야, 요거는 좀 나쁜 상황이야. 뭐 예를 들어서 체스에서 게임의 규칙만 알려주고서 해라 라고 하는 극단적인 버전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고수들이 한 키보드를 갖고서 뭐 배우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쓰는 거죠. 퀸이 제일 중요해라든지 퀸이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있겠죠.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겠죠. 그게 뭐 항상 정답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쓰셔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냥 데이터부터 찾아라 이게 많은 거고, 데이터가 적을수록 인간이 많이
개입을 해서 난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들은 이제 뭐 스타트업들이고요. 스타트업 이름들일 거예요. 이게 뭐 AI 관련된 스타트업도 엄청 많고요. 뭐 산업도 엄청 발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메디신 쪽에,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 치료, 신약 개발 이런 쪽에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꽤 활약을 하고 있죠. 이건 뭐 조금 시간이 됐는지 구글에서 나온 논문인데 뭐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에 대해서 이거를 이건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 제 기억에 구글넷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거로 이제 이거를 이미지를 넣으면 판단을 하는 건데 왜 숫자 나오죠 뭐 센서티비티, 스피시피시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의 수치가 나오고 이제 이런 수치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 했더니 잘 됐다 이거 이상으로 내가 이런 수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죠. 이런 그래프도 그리죠. 이게 뭐라고 하죠 이 그래프를? 이게 아마 밸리데이션 셋, 첫 번째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그린 결과고 이 두 번째 밸리데이션 셋일 거예요. 이게 ROC 커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출력값의 스레셜드를 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뭐라고 하겠다 이런 거에 따라서 특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Y축은 센서티비티, 뭐죠 이게?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 내가 얼마나 환자들을 찾아내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고서 당뇨병성 망막염을 얼마나 찾아내느냐 이런 거죠. 요 X축은 뭐죠? X축은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 X축은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 얼마나 삑사리가 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삑사리를 많이 내면 다 찾아내겠죠. 네. 점점 찾아내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게 이제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 의학 쪽에서는 센서티비티 1 스피시피시리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적힌 점들은 이제 의사들인 거죠. 그 사람은 그 세셜들을 이렇게 막 잘 못 바꾸는 거죠. 자기 나름의 세셜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삑사리 비율은 좀 높으면서 다 찾아내는, 다 찾아내는. 이 사람은 이제 성향이 조금만 이상해도 이 사람은 좀 정밀 진단 받아봐야 된다. 물론 다 리저너블한 범위 안에 있지만 그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 거죠. 이 의사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을 때는 뭐 좀 더 지켜봅시다 뭐 이런 느낌의 의사인 거죠. 이게 사람은 이걸 함부로 그러니까 사람 잘 못 바꾸죠. 이걸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해 바꾸기 힘든 거고, 왜냐하면 그냥 사람은 생각하던 대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하는 거 스레쇼를 바꿔가지고 수많은 동작 가능한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ROC 커브는 있는 거고, ROC 커브가 웬만한 의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의사가 낫네요. 의사가 낫지만 그래. 뭐 의사랑 근접하네요. 뭐 이 의사보다는 이 알고리즘 낫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과의 비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뒤에 얘기 나오겠지만 에큐러시가 얼마다. 이게 상당히 뭐 에큐러시도 뭐 당연히 그 수치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데 턱없이 많은 부족할 때가 많죠. 에큐러시가 얼마다.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상황과 이걸 내가 쓸지 말아야 될지 얼마나 믿어야 될지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에큐러시가 얼마다. 턱없이 정보가 부족하죠. 그것만 달랑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무책임하고 무책임하죠. 그 다음에 이건 알츠하이머, 이제 이게 MRI랑 PET. 이게 뭔지 아시나요? PET요? 잘 모르겠습니다. PET가 이게 양전자 토모그래피인가요? 뭐 저도 뭐 약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걸 하죠. 포지티브 일렉트로드.
아무튼 뭐 그게 좀 저희한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accuracy, sensitive, specificity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AUC 이런 거로 이제 성능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사람들 중에서 얘보다 뭘 낫다라고 명확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등한데 그 부분에서 좀 얘가 뭐가 낫고 뭐 그렇잖아요. 예. 당연히 모듈러도 그렇겠죠. 얘가 모든 측면에서 압도하지 않고 뭐 이렇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되게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이게 뭔가 장단점과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건데 이 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내한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다는지. 그다음에 이거는 뭐 폴립 그 캡슐 내시경에서 뭘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과를 보여준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 매트릭스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되고 뭐와 뭐는 헷갈리고 뭐가 좀 예. 나왔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상황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뉴럴 네트워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네요.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가. 여기서는 성능이 이렇게 나오고 저기서는 저렇게 나오면 뭘 써야 되죠? 상황을 가장 잘 표현. 뭘 써야 되죠? 이게 아주 교과서적인 거나 거의 뭐 무의미할 정도로 당연한 소리는 밸리데이션 셋에 대한 성능이 좋은 거. 그렇죠. 밸리데이션에서 잘 좋네. 그럼 도대체 성능이 좋은 게 뭐냐? 이제 그 성능이 좋은 게 뭐냐도 사실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예. 애큐러시가 높은 거? 이게 아닌 경우가 예, 대부분이죠. 그쵸. 센시티비티가 높은 거? 그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센시티브와 스페시피티는 항상 조절 가능한 예, 거니까. 그죠. 센시티비티만 높이는 건 가능해. 얼마나 높일 수 있어요?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를 희생을 하면.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 개의 숫자들이 동시에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인간은 기껏해 2개 정도로 딱 해야 되는데 많아야 예. 하나면 더 좋고 얘는 100점 얘는 99점 이러면 좋은데 예. 뭐 얘는 2점수는 이 좋고 A 점수는 뭐예요? 막 복잡하게 나오는 거죠. 거기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어세스먼트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벨루에이션이랑 이제 뭐 좀 비슷한 의미가 있죠. 이벨루에이션이랑 어세스먼트는 좀 더 구체적인 것 같아요. 뉘앙스가. 자,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뇌졸중 그걸 건데요. 뇌졸중 이제 환자가 실려와서 뉴럴네트워크 하나로 해서 이게 나왔어요.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뉴럴네트워크를 해서 나왔어요. 네. 근데 얘는 맞고 밑에 건 틀렸다. 그러면 위에 거 써라고 하면 되겠지만 둘 다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위에 게 맞고 대부분 그 상황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 땐 얘가 맞고 어떨 땐 얘가 맞아요. 그럼 어느 거 써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고 대답하셔야 될 질문이 머신러닝 말도 수많은 모델들이 있죠. 뉴럴 네트워크 뭐 레이어가 몇 개냐, 뭐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냐 이런 거부터 해서 뉴럴 네트워크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되냐. 그 다음에 도대체 성능은 내가 무슨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냐는 거죠. 전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성능을 내가 뭐로 표시해야 되는 거죠? 상마다 다르죠. 그렇죠? 내일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그거를 예스 노 문제로 보고 애큐러시 맞추면 그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 뭐 아주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내리고 올리는 건 틀렸지만 뭐 주가 변동률이 굉장히 작아요. 별로 틀린 게 아닌 걸 수도 있고 내린다고 그랬는데 엄청 오른다 하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성능을 표현하는 가능한 기준은 굉장히 많고요. 거기 맞는 거 지금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한 걸 찾아 쓰셔야 되는 거죠. 물론 많은 경우에 애큐러시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센서티브, 스페시피시티 그렇긴 한데 어떤 이 여러 가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중요한 질문은 얘가 이 일반화 성능 내 트레이스에서는 이 정도 나왔고 밸리데이션에서 이 정도 나왔는데 일반 성능 어느 정도 기대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도 있겠죠. 그래서 뭐 잠깐 벗어나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통계학자일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모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실하고 괴리가 있죠. 현실과 똑같은 모델은 그건 모델이 아니죠. 없죠. 예. 괴리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뭐 다 맞다 다 틀리다 이런 거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아주 스트릭한 센스로 봤을 때 다 틀렸죠. 예. 그렇죠. 그쵸. 완전히 틀렸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델들이 어떤 모델들이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전적으로 맞냐 전적으로 틀렸냐 이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질문인 거고 얼마큼 쓸모가 있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얘기가 PV는 NRT인데요. 당연히 틀렸죠. 저게 뭐 아이디얼 기체에서 이상 기체에서만 예. 설명하는 거지만 예. 당연히 틀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이상 기체가 아닌 걸 다룰 때도 저게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쓸모가 있을 수도 있죠. 인사이트를 준다는 점. 이제 그런 점에서는 뭐 디시전 트리나 이런 게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구별하는 규칙이 뭔지에 다 알려주니까. 혹은 미래를 잘 예측해줘서 쓸모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내가 두 개 사실 좀 반대쪽에 있긴 해요. 단순한 모델이면 인사이트를 준데 좀 낫죠. 뭐 이런 규칙들이 있구나. 그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엠리스트 숫자도 구별해 보면 각각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제 이게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필터들이 나오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여러 개 쓰면 애큐러시 올라가지만 참 해석하기가 힘든 거죠. 뭐 그런 충돌이 있어서 적당한 뭐 애큐러시가 중요한 상황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중요한 상황도 있고 맞춰서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한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애큐러시가 충분하지 않죠. 애큐러시는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죠?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을 때 전체 데이터에 맞춘 전체 테스트를 한 애들 중에서 몇 개 맞췄냐 그죠? 이제 애큐러시가 굉장히 미스리딩 할 수 있는 거죠. 어떨 때 애큐러시가 굉장히 미스리딩 할까요? 좀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을 때라든가 편좀 편향이 영어로 보통 바이어스란다는 단어를 편향이라고 쓰는데 예. 치우쳐져 있을 때. 틀린 표현은 당연히 아닌데 이제 밸런스가 안 맞을 때가 예, 왠지 아, 이게 사실 뭐 밸런스가 안 틀린 맞을 말은 때. 아니었던 것 예, 같은데 예. 이제 밸런스 투 데이터셋이 예,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예. 그리고 애큐러시가 편향 관심사가 아닐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험 사기 문제라고 치는데 예. 자 이게 이제 보험 사기를 그 경우죠. 150건이 보험 사기예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명해서 9,850건이 사기가 아니에요. 이 어떤 뉴럴 네트워크로 이걸 학습한 걸 만들었는데 예. 보험 사기라고 250건을 지목했어요. 예. 그리고 괜찮다라고 9,750건을 지목했죠. 예. 그래서 이런 표가 나왔어요. 요게 뭐죠? 이제 사기 있는 거. 요게 트루 파지티브라고 예, 하죠. 트루 파지티브. 트루 파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네거티브라고 그러고 얘를 뭐라고 그러죠? 폴스 네거티브라고 하잖아요. 잠시만요. 이게 저 되게 헷갈려. 이게 이제 트루 파지티브인 거고 이게 폴스 파지티브. 요게 폴스 파지티브. 그래서 이게 폴스 파지티브죠. 예, 폴스 파지티브. 예. 폴스 파지티브. 예. 그러니까 상황으로 치자면 선량한 사람 보고 너 보험 사기 지금 보험금 이거 사기로 청구하는 건 이런 거죠. 예. 폴스 파지티브죠. 예. 폴스 알람. 예. 얘가 폴스 네거티브. 폴스 네거티브. 그러니까 사기인데 못 찾아낸 거죠. 미싱. 그럼 반대. 네? 이게 컨디션이고 이게 프레딕트. 이게 컨디션이죠. 그러면은 반대. 예? 뭐가 반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뭐죠? 보험 사기인 거잖아요. 예. 보험 사기인데 알고리즘이 못 찾은 거잖아요. 예. 예. 뭐죠? 빠뜨린 거죠. 예. 미싱이죠. 예. 됐어요? 예. 그럼 이거는 뭐 좀 약간 옆뒤로 세지만 센서티버티가 어떻게 돼요? 센서티버티가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 3분의 2. 3분의 이제 150분의 100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150명 중에 보험 사기 중에 3분의 1을 알고리즘이 찾아낸 거죠. 됐어요? 예. 자, 지금 몇 개를 셌습니다. 그래서 에큐러시가 어떻게 정의되는 거죠? 전체 개수니까 만분의? 만분의 9,800. 퍼지티브. 9,800, 98%의 에큐러시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알고리즘은 다 사람을 의심하면 되나? 의심하지 맙시다. 다 아니다. 포스 파지티브가 한 명도 없죠. 예. 미싱이 159. 이 경우는 에큐러시가 얼마죠? 98.5%. 그렇죠. 예. 에큐러시가 두 번째 게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에큐러시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뭐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에큐러시가 어떤 이걸 지표 이런 거 설명하는데 여러 개 요소 중에 작은 요소일 때조차도 에큐러시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미스리딩하는 거죠. 사업화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지목하게 되면 250건에 대해서 좀 더 정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왜 정밀 그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요걸 좀 더 살려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뭔가 더 유용한 거죠 봤을 때. 예. 에큐러시는 좀 떨어지더라도. 예. 근데 이제 아예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거죠. 그냥 에큐러시 98.5. 그러니까 에큐러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도 있고 그냥 참고 자료에 머물 상황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황을 못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매트릭들이 뭐가 있을까? 방금 에큐러시 말씀드렸죠. 에큐러시로는 에큐러시 클래시피케이션 기준으로 에큐러시는 굉장히 괜찮은 거지만 전부는 아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편거죠. 이게 이제 정답인 거죠. 정답이 파지티브. 그다음에 정답이 네거티브. 모델은 파지티브, 네거티브.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가장 이제 입에 붙어 있는 게 센서티비티, 리콜 두 개 똑같은 건데 이게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는 요 B 더하기 D분의 D.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는 어떻게 되죠? 벌써 1 마이너스 스페시피티. 그러니까 스페시티브. 1 마이너스 스페시피티. 또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B 더하기 D분의 B라고. 그렇죠. 예. 리콜이고 프리시저는 뭐냐 하면 내가 파지티브라고 지목하는 애 중에 진짜 파지티브의 비율이에요. 프리시저는 이건 거죠. 에큐러시는 전체분의 맞춤. 그러니까 ROC 커브는 이 y축은 센서티비티로 하고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로 하고 x축은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 혹은 1 빼기 스페시피티로 하는 거죠. 발음을 모르겠어요. 스피시피시리 힘들어요. 이게 혀가 꼬이는 것 중에 하나. 아무튼 이게 이제 자꾸 보셔야 되죠. 자꾸 보셔서 계속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죠. 이게 얘기 특히 남한테 설명하다 보면 말이 꼬여요. 잘 이해를 하고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숫자 넣어서 계산을 해본 건데요. 100명이 이제 테스트를 받은 거고 15명이 실제로 그 질환이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85명은 건강한 거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3분의 2를 찾아낸 거죠. 그렇죠. 5 더하기 10. 아유 좋습니다. 강의자료 배포하실 때 고쳐주세요. 예. 3분의 2 센서티비티. 예. 3분의 2 정도 잡아내는 거죠. 계산서. 그 다음에 스페시피시티 트루 네거티브 레이스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프리시저는 50명을 지목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프니까 20%. 에큐러시는 55%. 예. 그러니까 에큐러시가 55%다 이게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리콜이 67%니까 뭔가 그러니까 좀 쓸모 없어 보이긴 하네. 없는 것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황인 거죠. 이제 결국 뉴럴 네트워크에 뭔가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예.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실제 문제가 있을 때 나오는 숫자들이랑 문제가 없을 때 나오는 숫자들이랑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거죠. 디스트리뷰션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여기로 하든 여기로 하든 여기로 하든 그냥 100% 분리가 다 되는 거예요. 완벽한 상황인 거죠. 이게 아까 컴퓨터 매트릭스로 치면 그냥 대각선만 숫자가 적혀 있고 나머지 위아래 그 옆에 치우친 보면 0, 0이 딱 적혀 있는 상황인 거죠. 저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건 거죠. 예.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는 상황을 넣었을 때에 나오는 숫자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고 정상적인 상황을 넣었을 때 숫자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고. 근데 도대체 언제부터 알람을 울려야 되냐는 거죠. 언제부터 이분한테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자고 얘기를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내가 한 명도 놓칠 수 없다. 그러면 요 기준으로 요 기준을 넘으면 입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사람 목숨을 돈으로 이렇게 다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의료 시스템 동작할 수가 없는 거죠.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기준으로 여기부터는 정밀검사 받자고 하고 이쪽은 우선 퇴원을 하시지만 좀 해보라고 요 부분들 네. 퇴원하시지만 일단 한번 좀 봅시다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고 났는데 아이고 괜찮으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역정이 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기뻐하셔야 되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얘가 트루 파지티브인 거죠. 역정을 내신 그분은 폴스 파지티브. 요거는 뭐 그냥 안전하게 태어나신 트루 네거티브. 폴스 네거티브, 미싱, 빠뜨린 분들인 거죠. 사실 이쪽이 대가가 제일 클 수도 있죠. 이건 거고. 이거를 이제 자, 이 스레셜드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가 아픈 거예요. 예. 이 스레셜드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만 잡아낸 거죠. 요만큼만 잡아낸 거죠. 요만큼은 미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트루 네거티브 레이트 안전하게 집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가 0이죠. 근데 미싱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스레셜을 좀 낮추기로 했어요. 자, 스레셜을 좀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스레셜도 이쪽으로 좀 이동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쪽으로 좀 이동했어요. 자, 그러면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센서티비티가 올라가는 거죠. 막 찾아내는 거죠. 리콜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도 좀 올라가고 얘도 좀 올라가는 거죠. 이거 올라가는 거죠. 스레셜드 바뀌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리콜도 올라가지만 센서티비티도 올라가지만 포스트 파지티브도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 거죠. 내가 환자들을 다 찾아내려면 그가 삑사리 나는 걸 용인하지 않으면 다 찾아낼 수가 없죠. 한 명도 너 삑사리 내면 안 돼. 그러면 진짜 거의 죽어가기 직전에 사람 한 명 지목하는 거 말고는 없잖아. 이게 이제 트레이드 오프인 거죠. 뭐가 좋냐 나쁘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뭐 일방적으로 스레셜드 여기 돼야 된다. 뭐 50%가 딱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죠. 얘는 1대 10으로 해야 돼. 이런 거 없는 거죠. 이제 그걸 물어보는 자체도 이상한 질문인 거죠. 상황 보고서 오히려 자기 보스랑 의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려가게 되면 자, 센서티비티 리콜 100%. 단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단 정상인들도 다 폴스 파지티브가 엄청 높은 거예요.
모든 범죄자를 교도소에 넣으려면 선량한 사람도 다 그렇죠. 선량한 사람들이 꽤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연의 섭리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것들을 하나만 딱 봐가 스냅샷만 봐가지고 사실 되게 힘들어요. 요것만 봐가지고 힘든 거죠. 여러 개를 동시에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그린 게 x축을 폴스 파지티브 레이트, y축을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에서 그린 거게 ROC 커브라고 하는 거죠. ROC가 뭐의 약자라고요? ROC가 뭐의 약자라고요? 뭐지? 리시버 모르겠는데. 뭐야? 리시버 오브 콜렉션? ROC는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그러니까 리시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특성을 보여주는 커브란 뜻입니다. ROC 커브.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게 레이더였던 거죠. 레이더가 적기를 찾냐 놓치냐, 펄스 파티브 펄스를 하면서 공습 경보를 어떻게 올리냐, 뭐 그런 거를 어떻게 세팅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x축은 펄스 파지티브 레이트로 네. 그리고 y축은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에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관련된 숫자 요 두 개를 더한 게 분모, 여기 분자가 돼서 얘가 y축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 분자 분모에서 여기가 분자로 가는 게 x축이.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그림이 돼야 되는 거고, 요게 얼마나 환자들 잘 찾아내느냐 이런 거고, 이쪽이 얼만큼 폴스 파지티브가 발생하느냐, 뭐 삑사리가 나느냐 하는 거죠. 멀쩡한 사람 보고 아프다고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그림, 뭐 아까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림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명도 놓칠 수 없다라는 경지인 거죠. 한 명도 놓칠 수 없다. 이게 아마 같은 의사들 같은 색깔로 했는지 이제 그건 확인 안 해 모르겠는데, 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게 이제 ROC 커브가 굉장히 중요하고 범용적인, 그러니까 많은 상황에 쓰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표현해주는 성능 그림인 거죠. 자, 질문. 이분이 명인가 이분이 명인가요? 명이란 표현 좀 이상하지만. 누가 더 잘 쳐? 누가 더 잘? 진짜. 저는 노란색 분이 더. 명이라고 불리는 보통 치료를 못하는 사람이 없지. 그런 명이. 이것만 맞습니다. 네. 뭐 그런 뜻은 그런 건 아니고, 누가 더 유능하네? 뭐 좋습니다. 뭐 표현이 뭐든 간에. 저는 노란 분이 더 잘하는. 자, 이제 지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게 우열을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쓰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사람이니까 좀 되게 애매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좋은 점이에요, 이 점이 좋은 점이에요? 말하자면 여기 한 점, 여기서 이것도 상황. 언셀드가 좋냐는 건데 상황마다 다른 거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노치과 이 포스 파지티브의 대가와 미싱의 대가에 대해서 그걸 수치적으로 딱 정하신다면 당연히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안 정한 상황에서 미싱도 나쁘고 포스 파지티브 나쁘다라는 상황이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한, 수치 없이 얘기한 상황에서는 우열을 갈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오직 우열을 갈 수 있는 게 완벽한 거와 완벽하지 않은 것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당연히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 있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의 머릿속에 이제 멘탈이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요쪽으로 좀 더 이동했구나 이런 건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는 사실 그거 생각하기 힘들죠. 여기 있으면 또 이제 그런 건 가능하죠. 같은 센서티버티에서
같은 1배기 스피드에서 예. 요건 가능하죠. 예. 이쪽으로 이동은 가능한데 두 축이 동시 이동한 경우는 사실은 음. 굉장히 힘들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힘들겠지만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할 때 센서티비티 딱 고정해 놓고 포스파티브에도 비교한다든지 그건 굉장히 많이 하죠. 두 알고리즘 성능 한쪽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렇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ROC 커브가 하나를 이렇게 압도하면 이제 사실 뭐가 좋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이쪽에서는 뭐 얘가 좀 올라갔다가 요즘에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예. 대부분 그렇겠죠. 예. 그래서 ROC 커브에 대해서 가장 만만한 메저가 AUC입니다. 우리 사람이 숫자 하나로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이쪽이 관심 있는 거잖아요. 예. 이쪽에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면적이 커져요. 네. 그건 사실 별 관심사가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쪽이 많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AUC가 완벽할 수도 없죠.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진짜 좁은 진짜 뭐 많이 넓게 잡아도 요 정도가 이제 관심 있는 영역인데 이쪽은 뭐 다간 그렇죠.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AUC가 굉장히 괜찮은 숫자 하나로 딱 얘기를 해야 된다면 괜찮은 거. 특히 뭐 밸리데이션 셋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하게 평가를 할 수도 없고 어느 게 좋냐 할 때 AUC 갖고서 내가 고르겠다 모델을 가능한 얘기죠. 뭐 진위 계수도 있습니다. 진위 계수는 AUC에다 2를 곱한 거에다 빼기 1인데요. 의미 생각해 보면 AUC에다가 그러니까 A 더하기 C죠. 그거에 2배에다 1을 뺀 거니까 에어리어 C는 0.5잖아요. 그냥 그 에어리어 A의 2배인 거죠. 그러니까 진위 계수라는 게 뭐 그러니까 AUC랑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진위 계수라는 게. 그렇죠? 진위 계수를 쓰기도 하고요. 이 진위 계수가 이게 우리 뭐 사회 불평등 지표를 나타낼 때 많이 쓰이죠. 진위 계수. 그러니까 뭐좀 얘기가 다르지만 사회 불평등 지수를 나타낼 때는 이쪽을 뭐 소득 뭐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 이걸 뭐로 정렬했을 때 이제 이게 불평등이 없는 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빈 부익부가 쏠리면 이렇게 돼서 뭐 진위 계수인데 지금 이거하고는 그 사회적인 그러니까 데피니션은 같을 거예요. 근데 뭐좀 사회적 불평등하고 상관이 없는 그림이고. 자, 그다음에 프리시전 리콜 커브.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X축, Y축 뭐 그리기에 따라서 제가 이쪽을 왜 리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프리시전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쪽 프리시전 리콜, 아무튼 프리시전 리콜 커브도 많이 그리는데 요거에 리콜, 센시티비티는 그대로인 거고 요거를 보는 거죠.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맞냐라는 거죠. 프리시전. 내 말이 얼마나 맞냐라는 거죠. 모델이 얘 문제 있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의 비율이 프리시전인 거죠. 그 다음에 뭐 리프트 차트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게 있어요. 뭐 우리 좀 엔지니어하고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자, 여러분이 뭐 이제 야구 게임 광고를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무차별적으로 유튜브에서 당연히 맨날 하는 거겠죠. 무차별적으로 보내면 야구 게임에 그나마 관심 있는 사람이 10%쯤 될까요? 그러니까 그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 광고를 보여줄 게 한 대략 10분의 1쯤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뭐 알고리즘 내부적으로 돌려가지고 소팅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10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랜덤하게 뽑으면 10명 중에 1명인데 이렇게 소팅을 해서 보내면 상위에 보내면 10명 중에 6명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개인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개인이 얼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사용된 예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가능한 매저 중에 하나겠죠. 뭐 디텍션. 뭐 페데스트리안 디텍터를 돌렸다 그랬을 때 사실 성능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게 이미지가 있어요. 1000 곱하기 1000이 이미지인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알고리즘이 사람 하나를 찾고 또 하나는 포스트 파지티브 어떤 픽사리 해놨어요. 예. 박스가 2개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성능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서 리콜은 얼마죠? 2분의 1. 리콜. 박스를 그러니까 두 개를 내뱉은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사람이 사람 원래 그림엔 한 명 있었고. 2분의 1. 리콜이요? 아래. 전체 사람 수 중에서 찾은 게. 예. 그러면 100%. 리콜은 100%죠. 예. 됐어요? 예. 사람. 예. 한 명인데 한 명 찾았으니까. 다 찾았잖아요. 예. 예. 리콜은 100%. 프리시전은요? 50%. 그렇죠?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는 프리시전 만약 그런 상황이 하나라면 이걸 100이고 프리시전은 요쯤에 와서 찍히겠네요. 예. 됐어요? 자, ROC 커브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시커브에서는 리콜은 100% 됐고 예. 폴스 파지티브 레이스 폴스 포지티브 레이트는 0 아닐까? 네? 50인가도 그치. 뭐지? 그 오브젝트 디텍션 할 때 가장 자주 보셨던 매트릭이 뭐예요? 오브젝트 디텍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인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미네 MVP. 뭐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뭐 거의 1시간이 걸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능 지표라는 매트릭이라는 게 전혀 단순하지 않아요. 그냥 큰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속편하게 살면 뭐 단순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숫자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한두 끝도 없는데 아무튼 프리시전의 뭐 민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금방 나왔잖아요. 예. 있는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박스는 2개 쳤는데 하나 맞고 하나 틀렸다. 예. 그러면 센서티비티, 뭐 리콜 100%, 프리시전 50%. 그래서 뭐 프리시전 계산이 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한 거야. ROC 커브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트루 포지티브 레이트, 센서티비티, 리콜 금방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질문을 해요. 포스트 포지티브 레이트는요? 그러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은 뭔가 당황을 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도대체 내가 그럼 도대체 영상에서 페데스트리를 어떻게 디텍션 하나요? 그래서 알고리즘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내려가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찾으셨나요? 박스를 치는. 박스 어떻게 찾죠?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가지고 윈도우를 이동시키면서 만약에 방금 얘기했던 방식으로 한다면 윈도우가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될 거 아니에요. 예. 수십만 개 중에서 몇 개가 틀린 거죠? 2개. 1개. 한 개가 틀린 거죠. 그게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인 거죠. 내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윈도우를 100개를 넣어서 테스트해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 예. 그러면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는 100분의 1인 거죠. 여기 보시면 이거 숫자 되게 작아요. 이게 10의 3승.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떤 거에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 이런 거에서 살려면 그런 것까지 따져야 되는 거죠. 내가 후보를 몇 개를 넣었는데 몇 개가 나왔다. 그러니까 펄스 포지티브 레이트로 그릴 수도 당연히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예. 그게 이제 뭐 이제 방법에 따라서 조금 힘들 때도 있죠. 그런 경우는 프리시전 리콜은 그냥 굉장히 명확한 거고. 예. 이제 뭔가
아주 굉장히 티디어스한 게 클래시피케이션 굉장히 반복해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뭐 ROC 커브도 웰 디파인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ROC 커브 당연히 가능하지만 저는 프리시전 리콜을 조금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계산이 쉽잖아요. 예.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할 거는 머리가 뽀개지는 내용인 거죠. 뭐 너무 지금 너무 깊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어떤 펀더먼털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수학이 그렇게 뭐 황당한 거지 그 어떤 거기서 주는 임플리케이션은 굉장히 직관적일 수 있어요. 뭐 지당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어떤 모델을 골라야 되느냐. 밸리데이션 셋에서 잘 되는 모델을 고르면 되죠. 근데 잘 되는 게 뭐냐? 그 지표가 뭐냐는 얘기 한참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어세스먼트는 이게 내가 이걸 이제 배포할 때 어느 정도 성능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바이어스랑 이제 베리언스인데요. 자, 바이어스는 이 평균이 얼만큼 참값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번 했을 때 그 평균이 얼마나 참값과 떨어져 있냐가 바이어스인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가운데 기준으로 둘 다 로우 바이어스인데 예. 중간 대각 맞죠? 예. 중간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점에서 완벽한데 손이 떨리는 사격수한테 쏘게 하는 거죠. 요 상황이 엄청 많이 손이 일정 모든 방향으로 떨리다 보니까 한 100발쯤 쏘면 평균 내면 딱 중앙에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이어스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스 뭐냐 하면 그냥 데이터 선정. 그러니까 손이 떨리가 지금 아까 이거 잘못했네. 그러니까 요 상황이 이제 모든 거는 다 완벽한데 손 떨리는 사격수한테 쏜 거죠. 하이 베리언스가 손이 떨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이 바이어스는 뭘까요? 지금 이 점 잘못 맞지. 그렇죠. 잘못된 총으로 쏘는 거죠. 이 경우는 잘못된 총으로 손 떨린 사람이 쏘는 경우죠. 자, 누구한테 총을 쏘라고 해야 될까요? 로우 베리언스 있는 사람한테. 네? 로우 사격이라면 로우 베리언스. 로우 베리언스 이쪽이요. 예. 그건 뭐 당연히 사격에서 거기다 이거 0점 조절한다는 건데 그런 개념이 없죠, 여러분. 모델을 트레이닝해서 내보낼 건데 모델 몇 개 내보낼 생각이에요? 좋아. 트레이스에서 모아가지고 모델 트레이닝해서 내보내는 게 총을 한 번 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트레이스에서 모아서 트레이닝해서 또 내보내고 이거를 10번 한다는 얘기는 총을 10번 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0점 조절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요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총을 한 번 쏴야 되는데 이게 뭐 총을 한 번 쏴야 되는데 총은 좋은데 손이 떨리는 사람한테 쏘라고 할지 다 괜찮은데 총이 좀 비리비리한 걸 명사수한테 줘야 될지 한 번만 쏠 수 있다면 뭘 해야 되냐는 거죠. 한 번만 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예. 트레이스에서 여러 번 모실 거예요? 아니. 한 번만 한다면 이 두 가지만 보고 비교를. 그 다음에 아니 당연히 이쪽이 좋은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근데 이거는 이제 비용 문제고, 그러니까 예. 같은 비용이라면 이게 이제 비용 라인인 건 거죠. 그러니까 얘 둘은 비슷한 비용인 거고 얘는 적은 비용인 거고
그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것도 가장 옵션인데 질문은 예산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격수를 고용하는 데 쓴 예산과 총액 둘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죠? 적당한 손 떨리면서 적당히 좋은 총을 쓰는 뭔가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는. 그러니까 어떤 모델은 할 때마다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 있는 굉장한 랜덤 요소가 커요. 그게 이제 이쪽에서 하는 거죠. 어떤 모델은 어떤 방식은 할 때마다 굉장히 일관된 값이 나오는데 좀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둘이 적절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한 번밖에 못해요. 총학에서 한 번만 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상황에 적절한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게 도대체 내가 트레이닝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항상 상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적당히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싸고 맛있는 거 뭐 이러시면 반칙인 거죠. 그렇죠? 가격과 적당한 트레이드오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근본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죠. 이건 이제 줄일 수 없는 에러예요. 뭐 그건 당연히 있는 거고. 또 무슨 에러가 있냐 하면 이 모델이 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된 거죠. 그렇죠? 이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뉴럴 네트워크를 뭐 400층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면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가 표현하는 거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7층밖에 못 쓴다. 그러면 그걸 표현 못 하는 거죠. 이게 바이어스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베리언스는 이게 표현은 가능한데 워낙 복잡해서 초기화에 따라서 초기화 조건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셋을 내가 이것도 이렇게 모으고 잘 모으면 되기도 하고 트레이닝이 안 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베리언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스는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단순한 모델을 써요. 할 때마다 트레이닝이 잘 되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잘 된다기보다 일관되게 나와요. 항상 94, 94, 94, 94 항상 잘 나와요. 똑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바이어스가 큰 거죠. 진짜 큰 모델인데 어떨 때는 뭐 사실 판단할 방법은 없지만 어떻게 트레이닝했을 땐 진짜 잘 되다가 어떤 옵션으로 했더니 안 되기도 하고 이걸 모르죠 사람이. 그런 건 이제 베리언스가 큰 거죠. 그럼 여러분이 작은 모델을 써야 되느냐 큰 모델을 써야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을 때 뭐가 좋은 거냐 이 질문인 거죠. 한번 이런 느낌인데 이게 보시면 이 녹색 선이 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요것들은 이제 할 때마다 총을 쏜 거예요. 빨간 선들은. 예. 그랬을 때 여기서는 할 때마다 비슷하게 나와요. 때마다. 이거는 바이어스가 큰 경우죠. 베리언스는 작고. 이건 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내면 참값 참 비슷해요. 그렇지만 할 때마다 많이 다른 거죠. 그러면 적당한 상황에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라니 뭐 말은 이렇게 엄청난 얘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델을 적당히 복잡한 걸 쓰세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한 거죠. 무작정 모델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복잡도를 쓰세요 라는 거죠. 적당한 복잡도인지 아는 방법 보겠어요. 대단한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적당한 복잡도인지 아는 게 뭐겠어요. 모델의 깊이 7층이 좋은지 10층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결론이 그거예요. 밸리데이션 보고 그냥 밸리데이션 보고서 하는 거죠. 뭐 방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델의 복잡도도 적당히 하세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한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너무 당연해서 사람들이 그냥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쪽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순한 모델이에요. 단순한 모델, 복잡한 모델인 거죠. 그 복잡한 모델을 쓰니까 바이어스가 어떻게 돼요? 없죠. 단순한 모델을 쓰면 이렇게 바이어스가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한 모델을 쓰면 계속 할 때마다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 에러 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모델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사이즈. 그리고 그거를 선험적으로 미리 판단할 방법은 없고 밸리데이션 셋에서 밸리데이션 에러를 잘 보고 계셔야 되는 거죠. 결론은 당연하죠. 뭐 일이 뭐 원래 알던 얘기를 이렇게. 자, 근데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내가 한다. 정말 이렇게 아주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닌 게, 자, 여러분이 10,000개를 모았어요. 그러면 밸리데이션 셋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거죠? 비율로 어떻게? 보통 70대 30. 10대 30? 40대 20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밸리데이션 셋에서 잘 된다는 말조차도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 밸리데이션 셋의 원소 계수를 학교로 해놓고 100%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밸리데이션 셋을 크게 하고 트레이닝을 작게 하면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 전혀 예. 쉽지 않다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뭐 7대 3, 5대 5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지만 우리 뭐 예.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그 자체를 봤을 때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이건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뭐 기본적인 작전이 이제 나눠서 하는 건데 뭐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규칙이 특별히는 건 아니지만 반 정도 트레이닝이 쓰고 밸리데이션 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한번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주 잘하고자 할 때는 병원 A에서 얻은 거로 아마 여기서 그렇게 했을 때 병원 A에서 얻은 거로 8대 2로 해서 요거를 트레이닝에 쓰고 요걸 밸리데이션에 쓰고 테스트는 어떻게 한 거죠? 다른 병원에서 얻은 거로. 굉장히 스트릭한 기준을 한 거죠. 이거를 전체를 다 모아서 섞어서 했다.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한 거죠. 그리고 뭐 거기까지는 틀린 건 없지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유리해서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 병원과 어떤 상황 이런 걸 그 넘어서 동작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뭐 좋긴 한데 뭐 데이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K-민즈, K-민즈가 아니죠.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죠. 이 테스트는 빼놓고 지금 밸리데이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6개로 트레이닝하고 하나로 테스트 해보고 사실 굉장히 무난한 초이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 평균을 구한다라는 거죠.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이죠. 리브 원하고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하나씩. 뭐가 좋으냐? 사실 뭐가 좋을까요? 상당히 데이터 셋이 어떤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에로 CV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n번 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니까 뭔가 많이 해서 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예요? 거의 같은 트레이스에서 트레이닝이 된 거죠. 예. 연동성이. 그러니까 K 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다른 트레이스에서 해가지고 뭔가 베리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단 한 번 했는데 운이 좀 잘 될 수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잘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죠. 근데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거의 모든 트레이닝 셋을 내 트레이닝에 쓴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거의 같은 셋에 대해서 트레이닝에서 여러 번 평균을 낸 거라 사실 한 번 트레이닝 해본 거에 불과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트 스트랩 들어보셨나요? 컴퓨터를 켜는 행동을 뭐라고 하죠? 부팅한다고 하죠? 예. 부트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발에서 나온 거 아세요? 부츠. 정확한 말하면 이제 부트 스트래핑을 줄인 말이죠. 부팅한다.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는 허풍선이 남작의 모험이라는 책이 아이들이 많이 읽는 책들 중에 하나였거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아저씨가 실존 인물일 거예요. 실존 인물인데 이렇게 이 어떤 술자리나 이런 데서 되게 허풍인 얘기를 많이 하고 얘기가 재밌고 사람들이 좋아했나 봐요. 뭐 이런 거죠. 뭐 러시아 어디에 갔는데 말뚝이 하나 있어서 말뚝에다 말을 묶어놓고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말이 없어요. 어디 있었냐면 이 교회 꼭대기 십자가에 묶여 있었던 거죠. 밤사이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제 부트스트래핑의 그 상황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게 원작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남작이 늪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가라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탈출하는 거죠? 자기 머리를 자기가 위로 당겨서 자기 머리를 던져서 이렇게 하는 거죠. 뉴턴 법칙이 어긋나죠. 예. 허풍인데 뭐.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버전에서는 저게 아니라 부트스트랩을 당겨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뭐 자가 발전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뭘 하는 뭔가 그런 상황에 쓰는 부트스트래핑인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부팅도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거 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무에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트스트랩이란 단어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종종 나오는 단어고요. 그런 걸 기억하고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기에 좀 더 낫죠. 배깅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배깅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런 문맥 없이 보면 이게 뭔가 싶어요. 배깅이 부트스트래핑 앤 어그리게이션일 거예요. 이제 저 위에서 이렇게 미시는 분이 이제 그 저 남자분이 하셨던 유머를 실현하시는 거죠. 사실 그 균형 잡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그냥 재밌어 보는 건데 물리법칙 어긋나죠. 자, 부트스트래핑은 뭐냐? 데이터셋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데이터셋을 부트스트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써요. 근데 거기 밑에 깔려 있는 그 기본 아이디어가 같다라는 거지. 저게 부트스트랩의 유일한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고 전혀 다른 맥락에서도 쓰여요. 그러니까 그 기본 아이디어는 물에서 뭔가 만든다는 그런 거고. 데이터셋이 샘플이 n개 있어요. 근데 크기가 n인 데이터셋을 또 만들어야 돼요. 하나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만 그냥 카피하면 되는데 두 개를 만들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만드냐 하면 여기서 하나를 뽑아요. 랜덤하게. 그다음 또 랜덤하게 또 하나를 뽑아요. n번 뽑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어지죠. 같은 게 나올. 같은 게 나와도 돼요. 나와 상관없어요. 같은 게 나왔죠. 예. 이건 이제 부트스트래핑의 한 가지예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하나인데 랜덤하게 그거 갖고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제 뭐 내가 n개의 샘플이 있으면 그거로 트레이닝 하기도 하지만 첫 번째 입폭은 그거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서 트레이닝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중에서 얘가 안 나올 확률이 얼마겠어요? 이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얘가 여기 안 들어가 있을 확률. 얘는 첫 번째도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요거겠죠. 두 번째도 안 되겠죠.
n번은 살아남아야 되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략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살아남을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61%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 몇 프로는 빠져 있는 거죠. 이건 어떤가요? 좀 좋은 지적입니다. 아, 예. 말씀하신 분이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여가지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로 트레이닝해서 요게 적용해보고 요거로 트레이닝해서 요게 적용해보고 요거 트레이닝해서 요게 적용해보고 이게 안정적으로 동작을 한다면 지금 괜찮은 거죠. 근데 했는데 요걸 했을 땐 잘 됐는데 요거에서 해서 요게 잘 됐고 근데 여기서 안 된다. 이러면 지금 트레이닝하는 이 세팅 자체가 베리언스가 너무 큰 거죠. 이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돼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나가서 승에 나가서 안정적으로 될 건데.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가 뭘 트레이닝해야 될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샘플을 뽑아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성능을 본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성능들을 비교해 보고서 내가 파라미터 어떻게 할지 그것도 정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이제 방법을 정하고는 이번에는 모든 트레이닝 셋을 다 모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모델 쓰는지가 좋은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해보고는 방법을 딱 정하고는 모든 트레이닝 셋을 다 모아서 이제 트레이닝 하는 거죠. 당연히 테스트 셋을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마지막에. 당연한 얘기죠, 그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근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뭐 데이터 셋이 어느 정도 있다. 그럼 트레이닝 셋에서만 하고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정하고 마지막 테스트 셋만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다 지키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K는 얼마가 적당하냐? 뭐 확인 안 하면 뭐 10 정도 많이 쓰고 7 뭐 이런 거 많이 쓰고요. 뭐 샘플이 많으면 뭐 굳이 리샘플링 할 필요 없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닙스 2016에서 이제 뭐 이제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갑니다.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첨단 이론과 뭐 이런 미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칠판에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화이트보드에다가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관점에 따라서는 당연한 얘기를 해요. 이 볼트 앤 너트가 아주 기본이 되는 거죠. 딥러닝에 대해서 내가 뭘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뭐 굉장히 뭐 수학적으로 분석을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얘기하신 거는 머신러닝 할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딥러닝 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게 트레이닝 셋, 디벨롭먼트 셋, 밸리데이션 셋을 디벨롭먼트 셋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테스트 셋.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팅인 거죠. 예. 자, 근데 지금 좀 상황이 좀 달라요. 딥러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수 보셨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테스트 트레이닝 셋을 너무 많이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합성을 어느 정도 해요. 혹은 좀 도메인이 다른 데 있는 셋이 좀 있어요. 이게 뭐 음성인식 예를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자동차 안에서 음성인식을 하고 싶은데 좀 스튜디오 상에서 녹음된 음성인식 트레이닝 셋은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자동차에서 녹음된 거는 좀 적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걸 써야 돼요. 테스트 포 러닝이죠. 그랬을 때 밸리데이션 셋을 어디를 두는 게 좋으냐라는 거죠. 트레인 셋을 나눠서 밸리데이션 셋을 줄 수도 있고, 테스트 셋을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 어느 쪽 하시겠어요? 테스트 셋을 테스트 셋 좀 딱 좀 좋을 것 같은데.
둘다 해보고 둘 다 해보고 둘 다 해보고. 네. 시간이 남는다면 둘 다 해보고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뭔가요? 테스트 기준. 뭐 그 맞는 말인데 사실 테스트 셋은 사실은 되게 마지막에 한번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개 그렸잖아요. 예. 맨 밑에 거라 하잖아요. 좀 새로운 패러다임까지는 좀 새로운 방식. 그러니까 트레인. 밸리데이션 셋을 두 종류로 유지하잖아요. 트레인.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나와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이게 나올 설명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 지금까지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지만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게 자 여러분 해가지고 맨 처음에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했어요. 근데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에러를 했는데 트레이닝 셋에서 트레이닝한 트레이닝 에러가 정답하고 봤을 때 에러가 커요. 이게 여기가 큰 거죠. 자, 이건 뭐죠? 트레이닝 에러가 커요. 이게 사실 트레이닝도 보셔야죠. 트레이닝 에러 했는데 트레이닝 에러가 커요. 그 뭐죠 지금? 언더피팅 학습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트레이닝 에러가 작아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걸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트레이닝 에러가 크다. 트레이닝 에러가 크다는 얘기는 트레이닝 에러가 크다는 얘기는 설계를 잘못했다. 옵티마이즈 잘 안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트레이닝 에러가 크다는 얘기는 모델이 지금 안 맞다는 얘기죠. 지금 모델 트레이스에서 설명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모델링 잘. 그러니까 지금 뭐 언더피팅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건 다른 셋에서 적용했을 때 얘기인 거고. 언더피팅도 맞죠. 언더피팅도 맞죠. 그러니까 트레이닝가 작다는 얘기는 지금 내 모델이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하다 라는 얘기죠. 트레이닝 에러가 커요. 그럼 큰 모델을 쓰든지 뭐 이터레이션 수가 적어서 더 돌리시든지, 그렇죠? 뭐 아키텍처 새로 만드는 건 뭐 이제 뭐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의 항상 쓸 수 있는 얘기겠죠. 뭐 뉴 아키텍처 뭐 보시면 뉴 아키텍처 뭐 거의 뭐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에러가 크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모델이 너무 이 문제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죠. 표현력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뭐 옵티미제이션 방법이 나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트레이닝 에러를 떨어뜨리셔야 돼요. 트레이닝 에러가 크다는 얘기는 뭐 테스트 에러는 당연히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에러 떨어뜨리셔야 돼요. 우선. 자, 그래서 트레이닝 에러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줄였어요. 막 모델을 막 복잡한 걸 써서. 그랬더니 트레인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성능이 나쁜 거예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트레이닝이랑 비슷한 환경에 대해서 적용을 했는데 성능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뭐 많은 경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 두 데이터 셋이 지금은 하나는 스튜디오 환경, 하나는 자동차 환경 그래서 좀 달랐지만 그렇지 않다면 끝날 수도 있어. 자, 했는데 트레이닝 에러는 잘 나왔는데 밸리데이션 에러가 좀 큰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뭐죠? 여기서 이제 또 하이퍼 파라미터 여기서 또 레귤라이제이션. 맞아요. 다시 한번 잘 얘기해 보세요.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좀 추가해서 좀 밸리데이션 셋 에러도 낮춘다던가. 그러니까 지금 모델이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모델이 너무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레귤라이즘으로 뭐에 잘 좀 줄이거나 혹은 데이터를 더 쓰거나. 데이터. 그리고 뭐 항상 할 수 있는 대답 새로운 아키텍처. 사실 이제 아무런 아키텍처가 아니고 이제 적은 파라미터로 뭔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아키텍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걸 안 하고 딴짓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한번 보면 트레이닝 에러가 작고 밸리데이션 에러가 큰데 뭐 딴 걸 하겠다. 더 좋은 뭐 모델 써보겠다. 이 말 자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걸 정확한 상황을 못하는 거죠. 지금 트레이닝은 작은데 밸리데이션이 크다는 얘기는 트레이셋이 작다는 얘기도 있죠. 혹은 내가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넣어서 이 두 사이의 간격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또 이제 성능을 높였어요. 뭐 데이터 더 넣고 합성 데이터 더 넣고 그 다음에 뭐 레귤레이션 좀 적당히 넣고 해가지고 줄였어요. 트레이닝 에러를 좀 높인 한이 있더라도 둘 사이 간격을 줄여야 되는 거죠. 예. 트레이닝 에러는 낮은 게 뭐 높아서 올 것도 없죠. 낮은 것도 더구나 미덕도 아니죠.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여기다 적용을 했더니 테스트. 안 돼요. 뭐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은 뭐죠? 데이터셋 특징이 너무 그쵸, 다르다고. 데이터셋의 특징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 상황인데 뭐 모델을 바꾸겠습니다. 아 이제는 그건 아니죠. 예. 특징이 다르니까 항상 아주 대답은 간단해요. 더 비슷하게. 그렇죠. 데이터를 테스트셋에 비슷한 걸 합성해서 데이터 신청. 넣는다. 테스트셋에 데이터가 비슷해지도록 뭐 오그멘테이션을 한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다 교과서적인 대답인데 이 교과서적인 대답대로 안 할 때가 많죠. 예. 뭔가 다른 걸 잘못했나 그런 웅성웅성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 여기에 대해서 맞췄어요. 여기 성능이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게 적용했더니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최종 관문이네요. 이 경우는 여기에서 잘 되는 게 예. 여기서 같은 셋이잖아요. 예. 같은 셋인 거죠. 여기서 잘 되는 게 여기서 있는 게 개런티가 안 됐다는 얘기는 반영 얘가 실제. 뭐 유니폼을 뽑았던 가정 얘가 이제 수가 적다는 얘기죠. 실제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이거를 전체를 통계적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예. 커버를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를 확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뭐 대단히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합성 데이터 쓰고 트랜스퍼하는 경우인데 이거를 딱딱 상황을 보시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 시점인 건지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다 정리를 했고요. 이게 뭐 이제 구글 논문에 나온 건데 이 어떤 게 중요한 거냐 봤더니 그러니까 이 밸리데이션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그 의료 쪽은 이제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의사마다 의견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의사 한 명한테 레이블링 받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제 5명한테 받아서 뭐 둘 중에 가장 머저리티가 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리소스가 한정돼 있다면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싼 어노테이션을 어디에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봤더니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셋이 굉장히 중요해요. 트레인 셋에서 좀 틀린 게 있어도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서로 더하고 빼고 이렇게 되는데 밸리데이션 셋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샘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보였고요. 이건 좀 다른 맥락에서 제가 요약을 했네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을 한데 아무튼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지금 필요한 매트릭이 뭔지 에큐러시인지 에큐러시로 제일 좋은 거 에큐러시 하면 되죠. 제일 간단한 거. 근데 에큐러시가 아닐 때는 있는데 그때도 에큐러시를 쓰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뭐 상황 맞춰서 밸리데이션 테스트에서 나와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내가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이렇게 좀 수가 좀 적다 그런 경우는 뭐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 오프는 머신러닝에 항상 있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는 그거의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모델이 복잡하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단순하다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적당한 복잡도를 고르셔야 돼요. 자, 그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